네, 안녕하십니까. 전문 강좌의, 제가 맡은 전문 강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878년, 그러니까 기정진 선생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저술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략 1941년까지, 조선 성리학의 마지막 논쟁사라고 할 수 있는 분야를 장식을 했던 외필과 관련된 짤막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외필이 어떻게 나타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생각, 그리고 외필을 나타나게 만든 율곡학파와 퇴계학파의 학술 정치가 결합된 대립, 그리고 19세기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그 뒤에 외필에 나타난 성리학적 입장을 둘러싸고 나타난 논쟁들에 대한 짤막한 얘기를 해드렸고, 모두의 그 강의의 모두의 두 번째 시간하고 세 번째 시간은 저희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노사학파 연구를 하면서 노사학파의 구성원들 가운데 학계에 소개가 되지 않았다. 소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전문 학술지에 실린 소논문이 한 편도 없는 분들, 아니면 거의 한 편 아니면 두 편. 다른 분야는 있더라도 성리학이나 유학, 철학, 사상 분야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발굴해내려고 저희 연구단의 학술연구교수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노력의 일환으로 세 분 정도를 기존에 다뤄지지 않았던 분들을 논문을 썼습니다. 되게 합천 출신의, 경남 합천 출신의 시암 이직현이라는 분이 있고, 그리고 오늘 다루려고 하는 율수제 박예량 선생이 있고, 그리고 율수제 박예량 선생하고 같은 집안이자 집안의 어른에 해당하는 이번 집안의 어른의 서금 박무술 선생. 이렇게 제가 논문을 썼는데, 저희들이 이제 철학이나 사상 쪽에서 논문을 쓸 때는 이분들을 논문으로 다룰 수 있는 생애사뿐만 아니라 어떤 학술적인 특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금 박무술 선생 같은 경우에는 외필 논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외필 논쟁과 관련된 짧은 저술이 있었기 때문에 외필 논쟁과 연관해서 다루었고, 그리고 박예량 선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해상일기라는 매우 독특한 저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암 이직현 선생 같은 경우에는 합천에서 1876년에 합천에서 장성에 있는 기정진 선생을 생애 딱 한 번 만나는데, 처음 만나러 와서 사제의 연을 다시 돌아갈 때까지 의 여정을 기록한 호행일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런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논문을 쓸 수 있었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전남 광주 출신의 노사 선생의 직전문인이었던 순천박씨 율수제 박예량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예량 선생은 지금까지는 저희 학술계에서 거의 다뤄지질 않았어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이분을 독립적으로 다룬 논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이분을 주목하게 됐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19세기 중후반에 조선 성리학계의 4대 학파라고 말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기도의 화서 이양로가 중심이 되는 화서학파,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창성을 활동으로 했던 노사 기정진 선생의 노사학파, 그리고 그 다음에 1886년에 돌아가시는 경상북도 성주의 한주 이진상 선생, 퇴계학파에 속하죠. 한주 이진상 선생의 한주학파, 그리고 시대가 좀 늦습니다. 1841년에 태어나가지고 1922년에 돌아가시는 전주의 간제 전우 선생의 간제학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노사학파하고 화서학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화서 이양로하고 노사 기정진 선생은 비슷한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교유나 학술적인 토론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19세기 말 호남과 경기 지역의 성리학적 사유가 그럼 그렇게 독립적으로만 진행이 됐느냐? 기정전생하고 이항로 선생 사이에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주변에 있던 구성인물들을 통해서 노사학파하고 화사학파의 사상적 근친성이 알려지고 이것이 외필론정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화사학파 이항로 선생의 성리학이 노사학파에 알려지고 기정진 선생의 성리학이 화사학파에 알려지면서 양측의 구성원들은 굉장한 동질감을 느껴요. 다시 말하자면 두 분 선생의 성리학적 사유가 유사하다. 이런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런 기록이 실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노사학파와 화사학파의 상호 교섭이라는 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드릴 노사학파와 화사학파를 관통해서 자신의 지적 여정을 살아가셨던 분이 계시고 실제로 그분을 통해서 노사학파, 화사학파의 사상적 교류관계가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윤수재 박일양 선생이죠. 1850, 근데 이분은 1850년에 태어나서 1886년,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자면 86에서 50 되면 36인데 우리나라는 여기 한 살을 더해야 되니까 37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까지 박일양 선생이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싶어요. 너무 젊어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큰 학술적인 업적을 완성하기 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기성사 쪽으로 화사학파하고 노사학파의 교섭사에서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지금까지 학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37살로 떠나는데 광주 출신입니다. 그 6권 3책의 율수제 유고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면함 최익현 선생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나중에 이제 기정진 선생의 제자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37의 세상을 떠나신 분에 관한 전기 기록이 드문데 그 중에 몇몇 가지를 박일양 선생을 가르쳤던 최익현 선생이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면함 최익현 선생의 박일양 선생에 대한 서술 중에 2가지 정도를 예를 드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속이 높이 평가하는 것에는 일체 마음을 두지 않았고 오직 학문과 절행으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가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서 멀고 가까움의 거리를 따지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가르침을 전했다. 최익현 선생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쪽으로는 성산의 고산 임죄주, 고산 임원회를 가리킵니다. 남쪽으로는 지도의 중암 김선생, 이 김선생은 화사학파의 고재 중에 한 사람인 중암 김평묵 선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처럼 못난 사람조차도, 면함 최익현 자신을 가리키죠. 못난 사람조차도 교육하기 위해서 제주도와 흑산도까지 찾아와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해상일기는 바로 이 제주도하고 흑산도로 유배를 와 있는 최익현 선생을 방문해서 최익현 선생하고 함께 거처하면서 나눴던 대화를 기록한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일양 선생은 고산 임원회의 문인이었고 중암 김평묵의 가르침을 받았고 최익현의 문인이었기 때문에 화사학파의 문인록인 화사연원록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1960년에 담대원에서 간행된 노사선생 연원록에도 직전 문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이 네 사람 가운데 박일양 선생에게 가장 많은 학문적인 영향을 끼친 분은 역시 면함 최익현하고 노사 기정진 선생이었죠. 옛날에는 그 젊은 유학자가 스승을 꼭 한 사람만 모시는 경우가 오히려 그것도 정상적이었지만 2분, 3분을 모시는 것도 오히려 일상적인 경우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박일양 선생은 김평묵 그리고 최익현이 둘 다 화사학파에 속하니까 화사학맥의 일원이라는
성격 이외에도 노사학파의 내부 인물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박일양 선생의 생애하고 학문적 여정을 따라가 보면 그 자체로 노사학파하고 화사학파가 이렇게 중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주목할 때 그 중첩된 교섭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바로 해상일기입니다. 이 해상일기는 박일양 선생이 1874년부터 1876년까지 제주도, 경기도 가평, 지금은 이제 경기도 포천입니다. 최익현 선생 본가가 있는 곳이죠. 제주도로 최익현 선생을 찾아가고 경기도 가평까지 찾아가고 그리고 흑산도로 최익현 선생이 유비가 왔을 때 찾아가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방문을 하는데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묘남 최익현 선생을 방문한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익현 선생이나 주변 인물들과 교유했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박일양 선생이 기정진 선생의 문의를 되면서 기정진 선생에게 전달이 되고 그 기정진 선생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게 다시 최익현 쪽으로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노사학파와 화사학파가 박일양 선생과 최익현 선생을 사이에 두고 이 교섭하는 양상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박일양 선생이 학계에 처음 소개가 되니까 이분의 생애하고 사승관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상일기가 제주도, 경기도 가평, 그리고 흑산도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해상일기가 3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노사학파하고 화사학파 사이의 철학적인 담론이 어떻게 오고 갔는가 하는 것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애와 사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일양 선생의 자는 도겸입니다. 호는 율수제고 본관은 평양박씨 그러니까 지금 순천입니다. 순천, 전라도 순천박씨죠. 순천박씨 선조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그러면 고려 건국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개국공신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박영규가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에서는 박성명이라는 분이 대제학을 지내면서 집안의 저명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박성명이라는 분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원래 이 광주에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원래 이분들 집안이 광주로 이제 낙향을 하게 되는데, 이 낙향하게 된 것은, 박숙선이라는 분 때문이었는데, 박숙선이라는 분은 저명하지 않은데, 박숙선의 숙부가 우리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박원종이라는 분인데, 이 박원종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종반정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 가운데 가장 핵심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숙선, 박원종 시대에는 이 순천박씨, 박일양 선생 집안은 한양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박숙선이라는 분이 굉장히 현명하셨던 모양이에요. 숙부인 박원종이 한양에서 반정공신으로 부귀를 누리고 집안이 번성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렇게 영화를 누리던 정치적으로 영화를 누리던 집안이 미래에는 그리고 수많은 역사적인 사례들에서 부침을 겪는다라는 것을 경계해서 이분이 호남의 나주로 낙향을 합니다. 지방으로. 그래서 한양에서 일단 나주로 낙향을 했고 이 박숙선이라는 분에게 이제 아들이 5이 있었는데 그 셋째 아들이었던 박이공이라는 분이 광주로 옮기면서 이때부터 순천박씨들은 광주에 세거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일양 선생의 할아버지는 박성락이고 아버지는 박정현, 호는 노화입니다. 어머니는 기계 유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박일양 선생의 집안은 이제 대충 이렇고 학맥으로 보자면 박일양 선생의 집안은 대략 17세기 중반에 호남의 재지 유력 가문들이 걸었던 정치학술적인 길하고 일치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17세기 중반이 되면 호남 지역의 사대부들이 유력한 집안들이 전반적으로 서인화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박일양 선생의 집안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그러면 손재 박광일 그리고 안촌, 박광우 같은 집안의 선조들이
우암 송시열의 문인이 된 것입니다. 송시열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율곡이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로 이어지는 서인들의 율곡학파의 정맥을 잇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물론 이런 현상은 뭐 순천 박씨 집안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세원을 만들었던 그 제주 양씨 집안에서도 그 소세원을 만든 양산보, 소세공 양산보의 4대 손인 양진태라는 분, 그리고 우리가 또 노사 기정진 선생, 행주기시 기정진 선생의 5대조 송암 기정익이죠. 이분도 송시열의 문인이죠. 그러니까 뭐 순천 박씨, 제주 양씨, 행주기시가 전부 그때 당시 전라도에서는 유력한 4대부 집안들이었는데 이 집안들이 모두 다 서인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순천 박씨 집안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노론 계열 기호학파들이 충청 지역에서 이제 전라도 지역으로 남하하는 현상이 이제 10세기 중반부터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향을 따라서 순천 박씨 집안도 서인화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예량 선생이 나중에 최익현이나 기정진, 임원의 전부 율곡학파, 서인들에 속하는, 정치적으로는 서인들이고 학술적으로는 율곡학파에 속하죠. 이분들의 학문을 배우러 다니는데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이런 가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해서 박예량 선생 집안은 기정진 선생 집안하고도 인연이 있죠. 나중에 이제 그 해상일기에 발문을 쓰게 되는 게 서금 박노선. 제가 앞에서 말을 잘못했네요. 박노선 선생이 마치 박예량 선생의 어른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관계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예량 선생이 박노술 선생의 그 집안의 할아버지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해상일기에 발문을 나중에 이제 집안의 손자에 대한 박노술 선생이 있었는데 박노술 선생의 고조부가 박성렬이라는 분인데 3남 2녀를 두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아들 셋 가운데 셋째 박윤현이라는 분의 부인이 기정진 선생의 넷째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순천 박씨하고 행주 기씨, 기정진 선생 집안인 행주 기씨 집안은 서인이라는 4대부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혼맥으로도 맺어진 사이였던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박예량 선생이 나중에 최익현 선생뿐만 아니라 기정진 선생에게도 자유롭게 이제 문인이 될 수 있었던 계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박예량 선생하고 기정진 선생의 집안의 혼맥을 이렇게 가만히 봐보면 박예량 선생이 평소부터 기정진 선생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기정진 선생과의 학문적인 교류는 언제 나타나느냐 그러면 1875년에 제주도 유배에서 풀린 최익현을 동행해서 최익현이 1875년에 제주도 유배에서 풀리면서 장성 하사리로 기정진 선생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때 방문을 할 때 장성 담대원의 하사리에 있는 기정진 선생을 방문하기 직전에 광주에서 1박을 하는데 그 1박을 한 집이 박예량 선생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때 박예량 선생이 최익현 선생을 시종하고 모시고 하사리에 가서 기정진 선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정진 선생의 주변에서 박예량 선생이 기정진 선생의 문인이다 이렇게 인정받으면 그 다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박예량 선생은 먼저 최익현 선생의 제자가 됐고 그 다음에 기정진 선생의 제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정진 선생의 제문에는 박예량 선생이 자기 스스로 문인 박예량이라고 씁니다. 근데 1875년에 기정진 선생이 박예량 선생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자기 제자라기보다는 최익현의 제자에게 보내는 듯한 어투를 써요. 그러니까 아마 박예량 선생도 만년에 기정진 선생의 제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대략 이제 3년 뒤, 그러니까 1878년 기정진 선생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쯤이 되면 그때 81세였던 기정진 선생이 서현동을 다녀오는데 연보에 의하면 동호 조이곤 그리고 박예량 그리고 김정규 및 손자들이 가마를 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기정진 선생의
직전 문인군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보를 계속 읽어가 보면은 기정진 선생이 세상을 떠나던 1879년 12월 29일에 기정진 선생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킨 제자가 몇 명 있는데 그분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박예량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봐보면 박예량 선생은 기정진 선생의 만년의 제자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최만년에 이르러서는 노사학파 내부에서도 직전 문인으로서의 위상이 확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기정생이 1879년에 세상을 떠나시고 앞에서 말했습니다만 박예량 선생은 7년 뒤에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는 바람에 박예량 선생도 우리 사상사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기록으로만 남게 되는 그런 경우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들이 두 분이 있는데 박원동, 박현동입니다. 그래서 박원동이 1909년에 아버지의 문집인 율수제 유고를 6권 3책의 목팔자본으로 간행을 했죠. 그리고 박연동은 1906년에 최익현 선생과 함께 의병 활동에 가담해서 활동을 했고 1910년에는 내란죄로 5년 유배형을 언도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게 대충 이제 박예량 선생의 생애와 사승의 학술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고 이제 해상일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해상일기는 율수제 유고 권 4에 실려 있는데 이것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평묵 선생이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박예량이 광주에서 험한 바다를 건너 제주에 들어가서 제자의 예를 갖췄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1874년에 2월달하고 4월달 사이에 박예량 선생이 제주도에 있는 유배가 있죠. 제주도에 유배가 있는 최익현 선생을 그 2달 사이에 찾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 해상일기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뭐냐 그러면 최공, 그러니까 묘남 최익현 선생이죠. 최익현 선생이 제주도에서 풀려나서 포천으로 돌아온 뒤에도 제자의 예를 행하며 떠나지 않고 고생을 겪으면서 학문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그러면 1875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있었던 이어전입니다. 1875년 3월에 제주도에 유배와 있던 묘남 최익현 선생이 유배에서 풀리거든요. 그래서 유배에서 풀려난 최익현 선생을 육지에 올라오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익현 선생이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전라도로 와가지고 전라도에서 장성에서 기정진 선생을 만나는데 사실 기정진 선생을 만나는 게 주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에 고은 최치원 선생이 배양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집안 선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영정을 참배하려고 가는 길에 장성을 경유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장성 그리고 정읍 그리고 북상해가지고 경기도 가평, 포천까지 가지요. 그런데 이때 유배에서 풀려난 최익현 선생을 시종에서 경기도 포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몇 달을 머무르다 돌아옵니다. 박예량 선생이. 그게 보통 1875년 4월에서 10월 사이의 일인데 이때가 일기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또 김평무 선생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러면 흑산도까지 따라가서 성심으로 섬기고 떠나지 않았다. 그때가 언제냐면 1876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876년이 병자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병자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병자수호조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근대적인 불평등 조약을 처음으로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묘남 최익현 선생은 이 조일수호 통상조규라고도 하고 병자수호조규라고 하면서 이것의 체결을 반대하죠. 이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가지고 유배를 갑니다. 이때는 이제 흑산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였는데 그래서 최익현 선생이 흑산도에 유배됐다는 말을 듣고
박예량 선생이 광주에서 흑산도까지 방문을 하고 그 흑산도에서 세네 달을 머물다 다시 광주로 돌아옵니다. 그게 1876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이 3회에 걸친 이야기, 이 3회에 걸친 이야기는 전부 사실은 최익현 선생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최익현 선생의 그 행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상일기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부분이 제주도에 있는 최익현 선생을 방문하는데 왜 제주도로 유배를 갔느냐? 1873년에 최익현 선생이 대원군이 섭정에서 물러나고 성년의 나이가 된 고종이 정치를 국사를 직접 다루어야 된다. 우리가 친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종이 친정해야 된다라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원군은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를 물러나게 하고 왕의 아버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이제 제주도로 최익현 선생이 위리안치가 됩니다. 그래서 박예량 선생이 제주도로 최익현 선생을 방문하죠. 2차 여행은 좀 전에 말했습니다만 1875년 3월 달에 제주도에서 위리안치된 최익현 선생이 풀려나고 광주의 박예량 선생의 집에서 숙박을 하고 그 다음 장성의 기정진 선생하고의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무성서원에 들러서 고흥 선생의 영정에 인사를 올리고 그리고 경기도 포천으로 갑니다. 이 여정에 동행을 해서 경기도 포천에 있는 최익현 선생의 집에 도착하고 그 집에 머물면서 한양과 주변 지역을 오고 가면서 강학하고 교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차 여행은 좀 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1876년 병자년에 이루어진 병자수호 조약의 체결을 최익현 선생이 반대하고 다시 흑산도로 유배되었기 때문에 박예량 선생이 흑산도를 방문해서 4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오고 간 대화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벌써 1875년, 76년이 되면 이미 1875년에 화사리에서 기정진 선생을 뵌 박예량 선생이 이제 노사 선생의 문인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가 되면 박예량 선생은 이제 최익현 선생하고 학술적 토론을 진행하면서 또 기정진 선생하고도 편지로 학술적인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노사학파하고 화사학파를 매개하는 사상사적인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 다음 동영상에서 1차, 2차, 3차에 거친 여행하고 해상일기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1873년에 있었던 1차 여행 그리고 해상일기의 그 1차 여행에 관한 기록은 가장 짧습니다. 그 내용 대부분이 뭐냐 그러면 제주도에 유배 중이던 최익현 선생을 방문하고 되돌아왔다라는 내용인데 이때 박예량 선생이 최익현 선생하고 처음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제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내용은 별로 없는데 이게 재미있는 장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상일기 첫 번째 부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 후기에 노소의 유학자가 만나가지고 사제진간을 맺을 때 어떤 말들이 오고 가고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가 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일기의 첫 번째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최익현 선생은 1873년 12월에 제주도에 유배됐고 1875년 3월에 해배가 됩니다.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칠성동에 있는 윤기복이라는 분의 집에 위리안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1874년 2월 10일 박예량 선생이 장성에 사는 김효환이라는 분하고 함께 제주도에 있는 최익현 선생을 방문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대개 여정이 광주를 출판해서 이진포, 노화도, 소완도, 무주포 그리고 3월 2일이 되면 윤기복의 집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4월 1일에 한 달 동안 머물다가 4월 1일에 조천포를 출발해서 추자도를 거쳐서 해남 어람포를 지나서 4월 10일에 광주의 집으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에 따르면 박예량 선생하고 최익현 선생은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대략 한 달 동안을 같이 지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 이 기록에서 제일 재밌는
대목은 최익현과 박혜량 선생이 처음 만났을 때 오고 간 대화의 내용입니다. 해상일기에 의하면 3월 1일 제주도 무주포에 도착했고 다음날 오후에 최익현 선생이 어디에 지내고 계시는지를 알고 저녁에 유배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밤을 틈타서 인사를 올리고 다음날 집지를 하고 배움을 청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물어봅니다. 최익현 선생이 그때 당시 이제 우암 송시열 선생이 만든 화양동 만동묘가 이제 회철이 되었는데 이 만동묘에 제양하는 일이 다시 복설이 되었느냐라는 걸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그 만동묘에 가서 동심한 적이 있느냐, 예를 올린 적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우암 선생의 종가하고 자네 집안하고 교류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박혜량 선생이 대답하거든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만동묘에는 동심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서 우암 선생의 종가와도 개인적으로 나이가 어려서 교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묘남 선생이 하나를 더 물어봐요. 이게 뭘 물어보냐 그러면 우암 송시열 선생의 문집인 송자대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박혜량 선생이 예전에는 집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봐보십시오. 최익현 선생은 제일 먼저 자기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전라도 유학자한테 뭘 물어보느냐 그러면 만동묘 회철에 관한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만동묘에 봉심한 적이 있느냐, 우암 종가하고 교유했느냐, 송시열의 문집을 집안에 가지고 있느냐. 이게 내용은 조금 다른데 이 질문의 의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공통된 한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지적 계보 하나를 확인하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는 주자, 그 다음에 율곡, 그 다음에 우암으로 이어지는 학문적 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흑산도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벌어지는데 이 두 사람이 계속 이걸 확인합니다. 어떤 식으로 확인하느냐 그러면 맨 처음에 공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맹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400년인가를 건너뛰어가지고 북송시대의 정오, 정이, 우리가 이정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정형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남송의 주희, 주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율곡 이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송시열이 나옵니다. 이 계보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서인들이 가지고 있는 학술적인 계보거든요. 이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술적인 계보. 이 계보를 공유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학술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박혜량 선생을 자신의 문인으로 받아들여주죠. 그게 이제 이 첫 번째 해상일기의 첫 번째 기록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첫 번째 만남에서 박혜량 선생하고 최익현 선생은 사상적인 동질성을 확인을 하고 사제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한 달쯤이 지났을 때 박혜량 선생이 집을 너무 오래 비워두었다.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돌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혜량 선생은 광주로 돌아오고 최익현 선생은 그 이듬해 1905년 3월에 해배될 때까지 제주도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상일기는 두 번째 여정으로 넘어갑니다. 1875년 3월 16일에 최익현 선생의 해배를 알리는 공문서가 제주도에 도착을 하고 해배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최익현 선생은 그 다음에 제주도 한라산을 등산을 합니다. 한라산을 등산하고 난 다음에 4월 1일 날 제주도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4월 20일에 광주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경기도 가평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부러 장성하고 정읍을 경유하려는 여정을 짭니다. 장성을 경유하는 건 기정진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였고 정읍은 잘 아시다시피 집안의 선조였던 최치원 선생이 모셔져 있는 무성서원에 참배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다시 한번 박혜량 선생하고 만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광주에서 지냈던 곳이 장성을 가기 전에 광주에서 묵었던 곳이 바로 박혜량 선생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주도에서 최익현 선생이 기정진 선생을
돌아가는 길에 찾아뵈야겠다라는 생각은 박예량 선생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또 제주도 노사학파의 중요한 인물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제주도 노사학파에서 중요한 인물은 두 분이 있죠. 하나는 안달삼이라는 분이고 하나는 이 안달삼이라는 분의 아들 부의 안병택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중요한 사람은 안달삼이라는 분이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최익현에게 기정진이라는 분이 있고 이 기정진이라는 분의 성리학설이 이러이러합니다라는 대강을 알려준 건 안달삼 선생이에요. 이 안달삼 선생은 제주도 조천 출신인데 제주도에 있던 매개 이한우라는 분의 문인이면서 동시에 바다를 건너서 장성까지 와가지고 기정진 선생의 문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1867년에 30살 때 장성으로 기정진 선생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미 그때 최익현 선생이 올 때는 이미 기정진 선생이 문인이었죠. 그리고 최익현 선생이 제주도에 왔을 때 이 최익현 선생이 매개 이한우하고 교육관계를 맺는데 이 이한우와 최익현과의 만남에 안달삼 선생이 끼어들게 되고 이 안달삼 선생이 최익현을 만나면서 기정진 선생에게 배웠던 성리학설이나 몇 가지 저술들을 최익현 선생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달삼 선생하고 최익현 선생의 만남은 박예량 선생이 최익현 선생과 기정진 선생을 매개하기 전에 먼저 기정진 선생하고 최익현 선생을 연결시켜주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제주도 학술사에서는 이 안달삼과 안달삼 이분의 아드님 부의 안병택이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익현 선생도 기정진 선생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해 9월 14일 날 기정진 선생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주도에 있으면서 유배가 있으면서 유배 기간 동안에 당신이 얻은 소득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제가 이렇게 대답한다라고 기정진 선생한테 편지한테 씁니다. 최익현 선생이. 내가 제주에 있을 때는 한라산을 올라가 봤고 그리고 장성을 방문해서 기정진 선생을 배웠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던 사람들이 기정진 선생이 누구길래 그랬습니까? 그러면 내가 안달삼이 나에게 주었던 기정진 선생의 글 몇 편들을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탐복을 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기정진 선생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최익현 선생을 통해서 기정진 선생의 학술적인 내용이 경기도 가평 인근의 화수학파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최익현 선생하고 박예량 선생 사이에서도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익현 선생이 기정진 선생의 성리학설을 개괄적으로 접하게 된 건 제주도에서 안달삼의 중계 때문이었고 그 이후에 최익현 선생은 화서 이양로 선생하고 노사 기정진 선생이 성리학적인 사유의 큰 틀에서 방향성이 일치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 하에서 최익현 선생이 패배되었을 때 장성에 있는 기정진 선생을 뵙기 위해서 올 때 박예량 선생 집에서 묵게 되었고 박예량 선생은 이걸 계기로 기정진 선생을 최익현 선생과 함께 뵙고 그 다음에 무성서원에 참배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가평까지 가죠. 그래서 대정 보면 4월 22일에 광주 박혜량의 집에서 숙박을 하고 난 다음에 출발해서 21일에 장성 하사리에 들러서 기정진 선생을 만나고 22일에 무성서원에 들르고 거기서부터 이제 수도권으로 쭉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5월 2일에 경기도 가평 가거리에 있는 최익현 선생의 본댁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박예량 선생은 이 최익현 선생 댁에 대학 3개월 보름 정도를 같이 있지요. 그러다가 9월 15일에 경기도 가평을 떠납니다. 그래서 해상일기의 두 번째 내용은 9월 21일, 그리고 9월 22일에 고산 임원회를 방문해가지고 집지했다라는 내용을 서술하고 10월 4일에 임석영이라는 분에게 시를 주었다라는 것으로 기록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그동안에 3개월 반 동안 뭘 했느냐 내용을 찾아보면은 기록에 의하면 강학, 토론, 그리고 최익현의 집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여행하면서
경기도 지역의 학자들하고 교류 활동을 이어가지요. 대개 이제 강하겠다는 책을 보면은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고전적인 이제 경서들, 주역, 맹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성리학적인 고전적인 텍스트들, 뭐 태극도설, 뭐 장제의 서명, 주자의 인설, 경제장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자 가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의 책으로는 이게 독특한 건데 율곡 선생의 경몽요교를 그렇게 많이 강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고전적인 유학적 경서, 성리학적 경서, 그 다음에 율곡 이의 저술이죠. 이걸 보면은 박일항 선생이나 최익현 선생이 중시하는 학술적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동시에 경기도 가평에 머물면서 그 주변에 양평의 뭐 용계, 그 다음에 백사서원의 유원지 둘러보고, 뭐 화산서원을 참배하고, 뭐 화산서원의 강학 모임에도 참석하고, 뭐 한양에 있는 경무대에서 치러지던 무슨 작은 규모의 시험에도 응시해보고, 뭐 이런 등등의 활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여행이 끝나고, 이제 3차 여행이 다가옵니다. 1876년 2월 달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는 우리가 병자수호 조규 혹은 강화도 조약 혹은 조일수호 통상 조규라고 맺어지는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최초로 맺는 근대적인 불평등 국제 조약이죠. 이걸 이제 일본에게 당하는 겁니다, 사실은. 일본도 사실 미국에게 당한 것을 조선에 고스란히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최익현 선생은 일본과의 통상 조교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고, 척화상소지요. 이 척화상소. 이 통상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흑산도에 유배가 됩니다. 그래서 병자수호 조교의 체결이 76년 2월 27일에 있었는데, 최익현 선생이 그 유명한 중봉 조원 선생의 고사를 본받아가지고 부월상소라고 그럽니다. 도끼를 가지고 광화문 앞에 무릎 꿇고 산발하고 상소 올리는 것. 이게 1월 2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1월 25일에 흑산도에 위리 안치하라 라는 명이 내려오고, 그리고 2월 1일에 이제 한양을 떠나죠. 그래서 박혜량 선생의 3차 여행은 2월 7일에 아마 정읍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최익현 선생이 유배를 떠나면서 정읍 마항점이라는 곳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최익현 선생을 거기서 동행해가지고 10일 다경진을 거쳐 16일에 다경진에서 이제 배를 타고 16일에 소흑산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박예량 선생은 다경진까지 최익현 선생을 배웅을 하고 자기는 그때 배를 타지 않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준비를 한 다음에 뒤늦게 소흑산도로 최익현 선생을 방문하지요. 그래서 세 번째 여정은 5월 24일에 출발을 합니다. 5월 24일에 그림 그리는 승려입니다. 춘담, 인찰이라는 두 사람하고 함께 출발해가지고 최익현 선생이 출발했던 다경진 거쳐서 전작도, 암태도, 관청도, 별치도를 거쳐서 우이도, 소옥산도에 한문으로 쓸 때 소옥산도 별칭입니다. 우이도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6월 4일입니다. 그래서 1876년 6월 4일에 소옥산도에 도착을 하지요. 그리고 이 기록은 이제 6월 23일 최익현 선생이 바다에서 청기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머지않아 난리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는 내용을 기술한 데서 끝납니다. 근데 이게 6월 4일부터 6월 23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5월 다음에 그 다음에 윤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다음에 6월 4일이 아니고 5월 4일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윤달 지나고 6월 23일까지니까 약 대략 한 달 반, 한 달 20일, 50일 정도, 크게 보면 2달이죠. 그래서 윤달 5월 2일 정도부터 6월 23일까지 대략 2달에 걸쳐서 소흑산도에서 최익현 선생하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박예량 선생은 해상일기에서 최익현 선생하고 토론한 내용을 남기는데, 이게 기록이 제일 많습니다. 이때는 거의 매일 토론을 해요.
그래서 박예량 선생의 해상일기 세 번째 여정의 기록에 박예량 선생의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싹 정리를 해보면 45일에 걸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토론을 합니다. 몇 가지 하면 척화상소, 유학자들의 반응은 어떠냐, 그리고 최익현 선생의 영정 그리는 문제, 기정진 선생의 성리학, 그 다음에 주자대전, 조광조 선생, 율곡, 이의, 중종시대, 심정, 분자, 소인론, 기묘사화, 이런 것들을, 당대의 사건들, 인목대회, 폐의, 이의와 송시 선생의 학문적인 정통성, 주리, 주기, 유성룡, 만동묘, 주자, 어류, 절이와 도학,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을 토론을 하고, 이게 대략 45일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최익현 선생하고 박예량 선생 기본적으로 유배를 당한 중앙관원하고 그에게 배우려는 젊은 유학자와 신진 유학자 사이에 어떤 토론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분들은 당대의 시국에 대한 위정척사론적인 관점의 공유를 토대로 해서 율곡, 이의에서 우암, 송시열로 이어지는 학문 전통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기묘사와 인목대비, 폐비, 기해, 예송 등등 조선의 정치적인,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사건들과 사례들의 평가 문제, 그리고 당대의 철학적 논점 중에 하나였던 성리학의 철학적 논점 중에 하나였던 명덕설에 나타나는 주리적인 관점, 주기적 관점과의 대척 대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또 동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뭐냐면 그때 당시 그들이 마주했던 시국에 연관된 통상 우호 쪽으로 가는 주화론에 대한 비판. 그래서 당대의 시국을 무리 주기, 이는 없고 기만 주장되는 시기다 라고 말하는 최익현의 관점이 아마 이 시기에 대한 시대 인식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관점이 아닌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최익현 선생과 박예량 선생 사이에 철학적 토론 내용이 포함되고, 그리고 이 최익현 선생과 박예량 선생의 철학적 토론 속에 박예량 선생이 기정진 선생하고 벌였던 철학적 토론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만 잠깐 보겠습니다. 대개 앞에서도 잠깐 말했습니다만 노사학파하고 화사학파는 자신들의 성리학적 사상을 굉장히 가깝다고 여겨요. 기정진 선생의 지난 시간에 말했던 논쟁적 저술인 외필을 둘러싼 외필 논쟁 과정에서 이 외필에 대해서 1884년 10월에 이인구라는 분이 글을 쓰고, 그리고 중암 김평묵 선생이 비슷한 시기에 외필의 발문을 씁니다. 그리고 1901년에 최익현 선생은 기정진 선생이 신도비명을 쓰죠. 그러니까 이인구, 김평묵, 최익현이 전부 화수학파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화수학파 사람들로서 기정진 선생의 성리학하고 외필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평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화수학파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정진 선생의 성리학서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자기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인구는 기정진 선생의 문인이었던 민기용의 부탁에 의해서 글을 쓰고, 김평묵은 문인이자 자기 사위였던 홍제구라는 사람을 통해서 외필의 발문을 쓰고, 최익현 선생은 지금 앞에서 말했습니다만 안달삼 선생하고 박예량 선생을 경유해서 기정진 선생을 두 번이나 만났고 성리학적 방향성을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신도비명을 쓰죠. 이런 점에서 박예량 선생하고 최익현 선생 사이, 그리고 기정진 선생 사이에 어떤 논점이 오고 갔는가를 보면 딱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뭐냐 그러면 앞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때 당시 성리학계의 가장 큰 철학적 쟁점 중에 하나였던 것, 인간의 마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명덕을 성리학적으로 리를 중심으로 이해할 것인가, 기를 중심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걸 저희들이 명덕 주리 주기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명덕 주리 주기 논쟁은 사실은 이제 인물성 동의 논쟁에서부터 파생된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문제가 크게 됐던 것은 사실은 화사학파에서였습니다. 화사학파에서
매산 홍직필, 고산 임원회, 그 다음에 중앙 김평묵, 그 다음에 미호남 최기현까지. 화사학파에서 명덕이라는 개념을 기를 중심으로 이해할 것이냐, 리를 중심으로 이해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매산 홍직필, 고산 임원회 등등은 기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우리가 이제 명덕 주기설이라고 부릅니다. 이쪽 계열로 나아갔고, 중앙 김평묵이나 미호남 최익현 선생, 특히 화서 이양로 선생 자체도 사실은 명덕을 리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명덕 주기설을 주장하죠. 그래서 화서학파에서 명덕에 대한 이해가 크게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최익현 선생이나 김평묵 선생은 화서학파 인물 중에서도 기정진 선생을 성리학적 사상이 자신들하고 가깝다고 느꼈다고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명덕이라는 낱말이 아니라 주리와 주기라는 관점에서 성리학적 사유를 볼 때 기정진 선생의 성리학적 사유도 주리적이고 화서 이양로 선생의 성리학적 사유도 주리적이다라는 점에서 화서학파와 노사학파는 자신들이 큰 방향에서 일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박예량 선생하고 미호남 최익현 선생이 가장 많이 철학적으로 토론을 한 게 명덕 주리 주기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깊이 따져들기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방향성은 일치해요. 그게 뭐냐면 명덕을 주리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 명덕에 대한 주리적인 이해가 기정진 선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박예량 선생이 최익현 선생에게 전달을 하죠. 이런 점에서 박예량 선생은 최익현 선생하고 대화했던 내용을 편지로 기정진 선생한테 전달하고, 기정진 선생은 그것을 다시 박예량한테 대답하고, 박예량 선생은 그것을 다시 최익현 선생한테 대답하고, 몇 차례 문답이 오고 갑니다. 1875년에서 1876년 사이에 이게 이제 몇 차례 오고 가는데, 이제 안타까운 내용은 1876년 정도가 되면 이 대화 내용이 이제 끊겨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정진 선생이 박예량 선생한테 보내는 그 내용이 더 이상 그 노사집이나 박예량 선생의 문집인 율수제 6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혹은 조금 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대략 그 시점을 지나면서는 명덕에 대한 이야기가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876년까지 있었던 박예량 선생하고 기정진 선생의 편지 내용하고 해상일기의 세 번째 부분에 흑산도에서 박예량 선생이 최익현 선생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예량 선생은 최익현 선생과의 사이에서 명덕을 둘러싼 성리학적 쟁점에서 논의된 내용을 편지를 통해 기정진 선생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기정진 선생은 거기에 대답함으로써 화서학파가 가지고 있던 명덕에 대한 입장, 그 주리든 주기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넓게 보자면 이제 명덕을 포함하는 마음에 대한 이론이라고 해서 심설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심설에 비평을 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용이 아니더라도 박예량 선생이 이 사이에서 했던 이론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었던 화서 이양로의 성리학과 기정진 성리학의 학술적인 대화가 최익현 선생이 마주한 안달쌈과 박혜량 선생을 경유해서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안달쌈 선생이 제주도에서 최익현 선생을 기정진에게 인도했다면 박혜량 선생은 그 다음 단계에서 화서학파의 명덕서를 최익현 선생과 기정진 선생 사이에 매개함으로써 화서학파와 노사학파의 성리학설의 교유와 상호 교섭의 역할,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충청도를 사이에 둔 호남하고 경기도의 성리학이 조선 후기에 박예량이라는 개인의 생애사와 학술적인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지성사적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정진 선생은 전남 장성을 중심으로, 다른 한 분 이양로 선생 경기도 양평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두 사람은 생전에 직접적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시대 두 사람의 학술적인 견해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저희들은 이 시간에 박예량 선생의 해상일기를 중심으로 이것을 다루어 봤습니다. 해상일기는 호남의 기정진과 경기의 이항로로 대표되는 성리학적 경향을 매개하는 지성사적 역할을 박예량 선생이 해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텍스트적인 증거고, 광주 출신의 박예량이 화서학파의 자장 안에서 최익현과 토론하고 학습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고, 박예량과 기정진이 주고받은 편지들은 이것이 노사학파 내부로 옮겨져서 다시 담론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정진 선생과 최익현 선생을 양끝에 두고 안달쌈과 박예량 선생이 이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 생전에 만난 적이 없었던 노사와 화서의 학술적인 만남이 가능해졌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실증하는 사례로서 전남 광주에 화서학파의 구성원이면서 노사학파의 직전문인 율수제 박예량이 있었고, 구체적인 텍스트로는 해상일기를 지목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남우도하고 호남, 영남우도하고 뭐 경기 이런 상호작용이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 호남하고 경기의 상호작용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박예량 선생과 같은 분들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호남과 경기 지역의 상호 소통에 관한 학술사적인 성과들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박예량 선생하고 해상일기에 대한 강의는 짧게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미리 예고해드린 것처럼 합천 출신의 시암 이직현 선생과 호행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루한 강의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